제가요 SK 하이닉스를 하루에 8억 3천만 주 팔아봤어요. 놀랬죠? 제 기억이 맞다면 830원? 뭐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랬던 하이닉스가 시총이 지금 1600조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부자가 배불러서 버린 거, 그거 중에 진짜 좋은 거를 우리가 진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탄생한 게 HBM. SK 하이닉스가 왜 HBM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겠느냐? 오너의 결단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꿈꾸는 거죠, 그죠? 경영자는 꿈꿔야지. 우리도 반도체를 합니다 라고 도쿄선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 양반이 미쳤나, 어떻게 그걸 한다 그래.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세수에 코스피 2분기 이익이 206조라 그래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중에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150조 낸다 그러니까 74% 이익을 내고 있어요. 전혀 아닌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蘇先生の幸せ投資教室。 그런데 오늘 좀 가벼운 얘기 들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계속 치고받고 이런 단기적인 시야 이런 거 따라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차트나 뭐 실적 이런 거 잠시 내려놓고 어떤 기업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기업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제 저하고 좀 특별한 인연 이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저 SK 하이닉스 얘기를 할 건데요. 하이닉스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SK 하이닉스에 제가 전 세계 어떤 투자자도 SK 하이닉스를 하루에 저만큼 많이 팔아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요 SK 하이닉스를 하루에 8억 3천만 주 팔아봤어요. 놀랬죠? SK 하이닉스 주식을 하루에 8억 주 이상 팔아봤다고. 2002년 정도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SK 하이닉스 하루에 첫째 날에 8억 주, 뭐 둘째 날도 뭐 8억 주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KB은행의 주식 운용 팀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은행이 SK 하이닉스가 IMF하고 이럴 때 적자가 많이 나서 여신을 공유해 줬고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빌려준 거를 출자 전환해서 주식으로 받아왔어. 그 주식으로 받아온 거를 이제 여신부니까 돈을 빌려준 거니까 본전 이상이 됐으니까 원금을 회수할 수준이 되면 주식을 이제 팔아주세요라고 우리 여신 관리부에서 저한테 의뢰를 한 거죠. 주식 좀 팔아주세요. 몇 주? 그러니까 뭐 40억 주인가? 뭐 30억 주인가?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죠? 아니, 금액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뭐 수천억 관련된 거였는데 그 당시에 SK 하이닉스 주가 제 기억이 맞다면 830원? 뭐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830원. 그리고 835원에 팔자가 5천만 주, 830원에 사자가 8천만 주, 뭐 이렇게 쌓여 있을 때였어요. 2002년도에. 그래서 제가 출자한 돈 빌려준 대출금 회수한 출자 전환 주식을 제가 매각을 대행해 준 거죠. 우리 여신부를. 그 대신에. 그때 뭐 그것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IMF 때 출자 전환한 은행이 여신을 공유해 준 거를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팔던 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하이닉스가 유난히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랬던 하이닉스가 시총이 지금 1600조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하이닉스가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요. 처음에는요, 현대전자였어요. 1983년이죠. 삼성그룹이 먼저 반도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한다고 그랬죠. 그 유명한 도쿄선언. 우리도 반도체를 합니다 라고 도쿄선언을 했어요.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우리도 반도체 할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양반이 미쳤나, 어떻게 그걸 한다 그래. 근데 그때 라이벌이요, 현대그룹이었어요.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래, 삼성도 하는데 우리도 못할 거 어딨어. 우리도 할 거야. 그래서 1983년에 경기도 이천에 건설회사에 있었어요.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이 있는 거기가 옛날에 그 건설회사 땅이었어요. 그 건설회사를 사가지고 거기서 회사 이름을 현대전자라고 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SK 하이닉스의 출발이에요, 출발. 근데 되겠냐고요. 그때 삼성도 한다 그러는데 삼성 한다는 것도 현대그룹은 그때까지 전자사업이라는 걸 아예
안 했잖아요. 그죠? 현대는 그러면 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그런 거였었으니까. 근데 삼성은 삼성전자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메모리를 한다 그러니까 반도체 한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그때 깍 잡고 있었는데 독일 기업하고 대만 기업들이 미국도 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희들이 할 수 있겠어?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더 한술 더 떠서 현대도 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깜짝 놀랬죠. 놀랬는데 그 뒤에 진짜 조금 안 좋은 과정을 거쳤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반도체가 보통 그 대형 컴퓨터만 들어가다가 그 뒤에 1990년대 들어서 PC가 생겼어요. 그죠? PC가 생기면서 한번 또 반도체 수요가 한번 쑥 자랐어요. 쭉 자랐을 때 그때 우후죽순처럼 글로벌의 기업들이 하나둘 다 참전하면서 일본의 도시바, LP다, 대만의 나냐, 독일의 인피니온,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전자, 그때 또 LG도 반도체를 했어요. LG 반도체, 뭐. 그러니까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번스 역설에 따르면 이제 효율이 증가하면 사용량이 늘어나죠. 사용처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공급량이 더 많이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97년 IMF가 오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었고 IMF에서 단기 자금을 미스매칭한 것까지 막 그 우리나라의 단자사들이 외국에서 단기 자금을 끌고 와가지고 기업에 시설 자금 대출해주고 기아차에 그다음에 또 한보철강에 돈 대주고 이러면서 유동성 위기가 오면서 그때 한번 쫄딱 망했거든요. IMF 때 같이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PC 사이클도 그 당시에 PC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또 밀레니엄 붐도 있고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살아남고 현대전자는 망한 거죠. 그래서 LG 반도체도 망하고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시켰어. 야야야야야 한 대 합할 거 합하고 없앨 거 없애고 그때 어려움을 겪었어요. 겪은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제가 있던 KB국민은행이 이 회사에 대출을 왕창 해준 거지. 어려웠던 IMF 때 대출 왕창 해준 거를 이제 IT 버블 끝나고 2001년 2년 됐을 때 주가가 200원 300원 하던 게 주가 좀 오르고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고 그러면서 업황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스마트폰 시장이 열렸어요. 스마트폰 시장이 빵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경쟁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달라진 거는 2001년에 회사 이름도 하이닉스로 바꿨어요. 현대그룹에서 거의 떨져 나온 거예요. 경영권을 다 박탈당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채권단 관리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산업은행이 아마 일대 주주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업황이 정상화가 되면 이제 어디다가 매각해야지, M&A 해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 차례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아무도 사가지 않았어. 그때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워낙 압도적으로 앞서가 있고 돈도 잘 못 벌고 걸핏하면 그냥 시클리컬하게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났다, 적자가 났다, 흑자가 났다 이러니까 안 팔렸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그때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열고 스마트폰도 조금 이렇게 많이 팔리고 그러면서 반도체 회사들이 그 사이에 다 구조조정을 당해버렸어요. 다 망했어. 다 망이고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실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문을 닫았어요. 도시바도 문 닫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이닉스에 대해서 시장 인심이 안 좋았어요. 근데 2012년도에 그 당시에요. SK 하이닉스 인수설이 돌면 주가가 급락했어요. 2000년도 중반에도 SK 하이닉스 매각 시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때 효성그룹이 인수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효성 주가가 막 폭락해 내려갔어요. 그리고 효성그룹이 왜 저거 인수하려고 그러지? 연간 사업도 없는데. 그래서 시장에 한때 에너지들 누가 이런 얘기했어요. 효성그룹에는 아들들이 여러 명이어서 이렇게 분가를 시키려면 하나씩 회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살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까지 나설 정도로 하이닉스를 누가 인수한다 그러면 그 회사 주가는 승자의 저주다 이러면서 주식이 막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2012년에 또 이렇게 이거 민영화하기 위해서 매각을 그 M&A 시장에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고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인수 루머가 돌았는데 어디가 돌았냐면 야 이게 현대전자니까 그래도 그때 조선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돈 좀 벌고 있었거든요. 현대중공업이 사갈 것 같아 막 이랬어요. 그럼 현대중공업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또 막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회사에 전화해가 너네 이거 사는 거 맞냐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SK그룹이 인수한 거죠. 그런데 인수 주체가 SK텔레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인수를 했어요. SK그룹을 또 한번 봐야죠, 그죠? SK그룹은 M&A로 성장한 그룹이죠. 처음에 이제 성경, 교복, 복지, 교복 있던 시절에 교복 원단 만드는 회사, 그래서 장학기지도 후원하고 그랬는데 그 하던 회사가 처음에 M&A를 한 게 유공을 산 거죠. 한국석유공사, 현재 SK에너지의 전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정유업은 돈이 무조건 남는 거잖아요. 그죠? 주유소 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돈을 짭짤하게 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동통신, 거기 또 이제 진출해가지고 두 개가 캐시카우야. SK텔레콤하고 정유업, SK에너지가 두 개가 캐시카우였어요. 그 그룹에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에서. 그걸만 가지고 있다가 쭉 진행해 오다가 뭐 SK에너지 산하로 인도네시아 가서 가스 헐값에 장기 공급해가지고 오면서 주 SK 가스 사업 돈 벌었고 그걸 가지고 하이닉스를 산 거야. 진짜 정말로 잘 산 선택인 것 같아요. 이 사는 결정은 누가 했느냐? 지금 현재 회장님이 했다는 거죠. 최태원 회장이 했다는 거죠. 그 전 것까지는 최종현 이제 돌아가신 그분이 하셨고 그래서 이때부터 SK그룹 사람들은 다 걱정했었죠. 뭘 걱정했냐? 야, 반도체가 그렇게 시클리컬한데 애들이 이거 갖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아닌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이 회사의 기업 문화를 보면요. 고생을 뒤지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뒤지게 고생한 거예요. 삼성그룹에 비해서. 삼성은 그래도 지금 정말로 진짜 그룹 전체가 단단했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이 좀 안 좋아도 갤럭시 핸드폰 갖고 돈 벌고 아니면 가전으로 돈 벌고 해서 그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업계 내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아왔는데 하이닉스의 직원들은 서른 많이 받았겠죠. 그죠?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월급도 진짜 제대로 못 받고 IMF 때는 고생 뒤지게 한 거예요. 정말. 정말 엄청 고생하면서 속으로 절치부심했겠죠. 절치부심했겠죠. 그래서 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왜 HBM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겠느냐. 오너의 결단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회사가 조금 먹고 살만하면 이익이 안 되는 거는 특히 오너가 아닐 때는 단기간 내에 이익이 회수되지 않을 거를 그 사업부를 신제품 개발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오너 입장에서 보면 따박따박 돈 벌어주는 회사 그거를 누가 어떤 전무든지 상무든지 부장이든지 그 사업 아이템 갖고 오면 아이고 이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이거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돈만 쳐박을지 모르고 실패할 확률이 무지 높아요. 그러면 부자인 회사에서는 야 그거 하지 마. 지금도 좋은데 뭐 그냥 안정적인 거 해. 그래서 보면 삼성그룹은 M&A 하는 걸 보면 다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M&A 하고 있죠. 그죠? SK 최태원 회장님은 이게 생각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 그거 해봐야 비용만 많이 쓰고 그러면 HBM은요. 웨이퍼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 3분의 1에 불과해요. 똑같은 메모리 한 개 1바이트를 생산할 때 범용 메모리는 진짜 한 장 들어가면 하나가 나온다고 만약 비유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3장이 들어가야 하나가 나오는 게 HBM이니까 SK하이닉스는 그 어려움을 겪고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거 이겨낸 비결 속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기업 문화,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야 이거 한번 해보자. 도전자였죠. 그죠? 내가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쟤들이 잘 못하고 쟤들이 비싸다고 부자가 배불러서 버린 거 그거 중에 진짜 좋은 거를 우리가 진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HBM. 또 하나는 오너가 있으니까 오너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야 얼마 동안 손해나도 좋으니까 그거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저렇게까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HBM에서 넘버 짱을 먹은 거죠. 그때까지는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을 거고 힘들었을 텐데 그 힘든 거를 다 극복해낸 거죠. 꿈꾸는 거죠. 그죠? 경영자는 꿈꿔야지 요만큼 했으니까 나는 그냥 물려받은 회사니까 물려받은 거대로 내 애들한테 물려줘야지 많이 손해보지 말아야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경영해야지 그러는 순간 그 회사 망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기업 중에 그 경영자 가치가 뛰어난 회사를 골라라 이러면 SK그룹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또 미국에도 지금 오너가 경영하는 회사가 있고 창업자가 경영 안 하는 회사가 있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아마존 여기는 오너가 직접 경영하지 않아요. 아마존은 오너가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 지금 M7 중에 오너가 경영하는 회사, 창업자가 경영하는 회사가 테슬라, 메타, 그리고 스페이스X 뭐 그런 거죠. 거기는 보면 진짜 엄청나게 배팅할 때 배팅해요. 그죠? 메타가 주가가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가 덩치에 비해서 자본주의 지출 많이 하고 있죠. 그죠? 한때 SK그룹이 그랬다는 거예요. SK그룹은 M&A로 진짜 대박낸 회사다. 그리고 선대보다가 더 용감한 사람이 이 최태원 회장인가. 그래서 이번에 그 SK그룹이 반도체 가격을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많이 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결정은 삼성은 안 그러죠. 그죠? 그분 가만히 보시면요. 삼성은 파이오니어가 아니에요. 어떤 큰 기술 변화에. 요즘은 SK가 파이오니어예요. 젠슨항하고 가장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한국 경제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최태원 회장이 젠슨항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AI 인프라, 지식 공장, 거기 계속하죠. 그죠? AI 데이터 센터 늘리겠다. 반도체 가격을 조금 안정시키는 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낫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AI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반면에 삼성그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어떤 뭐 절체적인 아젠다에 관련된 거를 주도적으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선두에는 네가 서서 맞바람은 네가 맞아. 나는 뒤에 따라갈래. 그게 우리 안정적으로 기업가치 지키는 방법이다. 근데 그런 거죠. 어떤 게 더 좋을지 그건 몰라요. 그죠? 우리 주주 입장에서 보면 알파벳, 애플의 전략이 좋을지 메타의 전략이 좋을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애플은 자본적 지출 안 하고 따박따박 돈 번다고 주주 하나 한다고 주가 안 내리고 계속해서 지금 짱짱한 중이고 메타는 투자 많이 한다고 지금 밑으로 막 떨어지는 거니까 삼성이 더 나은 건지 SK하이닉스가 더 나은지 주주 입장에서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거죠. AI 시대를 가장 먼저 앞서 준비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그렇죠. 앞으로 이 회사가 투자하는 방향이 시대 변화와 맞는지 그 회사의 경영자는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제가 옛날에 투자했던 회사 중에 한 회사를 열심히 좋아하다가 제가 투자를 접은 적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이유는 이 회사 경영자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무슨 욕심이 많냐면 사업 욕심, 기업의 규모를 키울 욕심. 그리고 끝없이 벌리는 거야. 끝없이 벌려. 여기 하다가 요거 또 하고 요거 또 하고 요거 또 하고 요거 또 하고 그러면 살아봐야 우리 인생이 진짜 100년인데 100년 사는 동안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년이 뭐야. 10년, 20년 내에는 자본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한다 그래도 그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회사는 이 경영자가 하는 행동을 보면 끝없이 늘리기만 한다니까요. 지금 그런 기업이 있어요. 골피하면 유상증자 해가지고 막 늘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주주는 도대체 언제 돈 버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을 판단하실 때 기업의 투자가 항상 그 업황도 좀 고려하면서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주주한테도 조금 혜택을 좀 주면서 투자하는 그런 회사 골랐으면 그게 좋죠, 뭐. 나중에 돈 많이 버는 거, 죽고 난 다음에 돈 벌면 뭐예요, 그죠? 그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우리 주식 가가지고, 예를 들어 뭐, 숨 꼴떡꼴떡 넘어갈 때, 얘들아, 이 주식은 10년 동안 팔지 말라, 그런다고 애들이 안 파나요, 그죠? 팔겠죠, 뭐. 그거 뭐, 돈 필요하면 지들 팔겠죠, 뭐. 내 죽고 나면 아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변화는 생각보다 느리게 시작하고,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어느 순간에 팍 올라갑니다. 그 구간이 주가의 상승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요. SK하이닉스의 역사는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환위기를 견뎌냈고 직원들이 진짜 삼성전자에 비해서 온갖 서름을 다 겪어냈습니다. 매각 실패도 견뎠고 한때 천덕꾸러기였어요. 아무도 안 서가고 저거 진짜 대한민국 경제의 짐덩어리다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세수에 코스피 2분기 이익이 206조라 그래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중에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150조 낸다 그러니까 74% 이익을 내고 있어요. 불황도 견뎠고 수많은 적자를 견뎠고 이걸 이겨내고 있는 중이에요. 좋은 기업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기업은 경영자 한 명으로도 만들어지지 않고 좋은 기업 문화, 경영자의 아주 그냥 용기 있는 결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주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이 곧 세상 변화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 적절한 비중,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시간을 견뎌내시면서 그간 사이에 잡초 뽑아내고 좋은 거 더 비중 조절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어렵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어렵다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죠. 한국 증시 그동안 많이 올랐고 또 AI 산업을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진짜 뭐 너무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했던 것들은 좀 이익 실현 좀 하고 리밸런싱 하고 또 다 팔지 말고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들은 편입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AI 아직 멀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